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물리학원 교육 과정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만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대성 이론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걸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뭐 처음에 배웠던 속력, 속도, 가속도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력학까지 쫙 배워왔다, 그쵸? 그러면 처음 배웠던 역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역학. 자, 우리가 역학을 배울 때 막 속력, 속도, 가속도 그렇게 정리하고 에너지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웠죠. 그럼 이런 역학 체계를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뉴턴이고, 그래서 우리는 뉴턴 역학을 배웠던 거예요. 음. 음.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한 이 뉴턴 역학 체계를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이제 그걸 토대로 배웠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뉴턴 역학 속에서 물리량을 정의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 변화 동안 이동한 거리였다, 그렇죠? 속도는 시간 동안 변이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속도는 뭐다? 시간 변화 동안의 속도 변화인데, 이런 물리량, 뭐 가속도, 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같은 것들,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됐었고, 위치 예전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이 속도, 가속도, 이러한 물리량을 가만히 보면은, 이 물리량을 볼 때, 가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1초 동안 변할 때의 속도 변화,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1초 동안 변할 때의 변위, 속력은 시간이 1초 동안 변할 때의 이동거리. 자, 이런 식으로 물리량을 변할 때, 즉 어떤 변화의 기준이 뭐였냐면 시간이었어요. 왜 변화의 기준이 시간이었냐? 뉴턴이 생각할 때는 이 지구상, 아니 우주에 있는 이 물체들 또는 사람들, 어쨌든 이 우주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은 고유하게 흘러간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다룰 때 위치의 변화라든지 변위라든지 속도의 변화라든지 이 변화를 다룰 때는 똑같은 기준이 필요하겠죠. 똑같은 기준이 필요한데 그 똑같은 기준이 뭐다? 바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기준으로서 뭐다? 이런 물리량들의 변화를 따졌던 것이고, 그래서 변화의 기준이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뉴턴이 정의한 물리학에서 보면. 근데 자, 이 모든 변화의 기준이 시간이란 틀을 깨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생각이 있었기에 변화의 기준이 시간이 깨졌냐? 그걸 알아볼 텐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등장하면서 절대적인 것은 시간이 아니라 빛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시간이 아니라 빛이다. 오로지 빛만이 절대적인 속력을 가지고 빛만이 절대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좀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진짜 멋진 천재적인 발상인데, 아인슈타인이 주장할 때 시간도 상대적이다, 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한테 존재하는 흘러가는 시간하고 여러분한테 시간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또는 우주마다, 우주에 있는 존재마다, 속력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게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볼 때는 시간도 다르게 흐르고 시간조차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서술할 때는 똑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은 뭐가 될까? 아인슈타인 생각할 때는 절대적인 것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빛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니 이상한 현상이 발생돼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되게 신기한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일단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B라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하나가 다르게 일어나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에게는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는 상대적인 사건이네 해서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두 번째는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시간 지연.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세 번째, 그리고 A라는 사람, 이 타고 가는 우주선과 B라는 사람이 타고 가는 우주선보다 길이가 달라 보인다.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길이 수축.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크게 세 가지를 배우고 또 이제 이걸 배우는 또 다르게 배울 게 뭐가 있냐면은 질량 또한 변한다. 질량 증가라는 현상이 있는데 질량, 에너지, 동등성까지 배울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 불러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배울 거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것보다, 어떠한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상대적일 수가 있고,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가 있고, 길이도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기준, 이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의했던 물리량들이라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기준, 이 빛이라는 기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네. 이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정의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배워나갈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 전에 뉴턴 이전에 있는 옛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과학자들도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존재했어요. 쉽게 생각해서 뭐였냐면 우리가 뉴턴 역학 배울 때 앞에 역학 배울 때 상대 속도라는 거 배웠다, 그렇죠? 이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자, 이 상대 속도를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릴레이라는 물리학자. 그래서 우리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잠깐 배울 텐데, 자, 간단해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C라는 사람은 정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이쪽으로 100m per sec로 움직이고 있고, B라는 사람은 50m per sec로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자,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B가 A를 보았을 때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B가 A를 보았을 때는 B는 50으로 가고 있고 A가 10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B가 A를 보았을 때는 얼마다? 50m per sec로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C가 A를 보았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자, C가 A를 보았을 때는 C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100m per second A의 속력 그대로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럼 잘 봅시다. 똑같이 A라는 속력에 대해서 물었는데 관찰자마다 속력이 다르게 관찰되죠. 이걸 보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 불러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A의 속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마다 다르게 관찰된다는 거예요.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관찰됨. 이것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즉,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은 그 관찰하는 그 대상 속력도 달리 보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인데 이거를 토대로 뉴턴도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썼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즉 관찰자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와, 대박이죠. 이 빛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가는 관찰자가 보나 누가 보나 항상 속력은 일정한 존재가 빛이에요. 얘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빛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볼 텐데, 자, 어떻게 아인슈타인은 투수상대성 이론을 밝혀내게 됐고 빛의 속도가 어떻게 일정하고 그리고 빛을 기준으로 쓸 수 있었는지 한번 어떻게 알아봤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물리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뭐 우리가 지금 물리학 배우듯이 아인슈타인도 고등학교 때 뭐다? 물리를 배웠겠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항상 했던 고민이 이런 거였대요. 빛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 딱 쏘게 되면은 순식간에 벽에 도달해 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그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도 알았겠지만 빛의 속도 너무 빠르네. 너무 빠르다 보니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정지한 빛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요. 정지한 빛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아인슈타인 이거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일화로 알려져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 물리학 수업을 듣다가 빛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듣는데 이런 상상을 합니다.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빛이 오는 곳이 어디다? 우주에 있는 태양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로 나갑니다. 그럼 태양을 보이고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네. 근데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다? 저기 있는 별에서부터도 빛이 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주 저 멀리 날아가 봅니다. 한번 우주에 쭉 가보니 별빛이 많이 보이고 별들이 보입니다. 근데 한없이 가다 보니 완전 암흑 같은 우주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완전 암흑 같은 우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별빛조차 없는 완전 암흑의 우주.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도 내가 내 존재, 내 팔, 내 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암흑의 상태. 상상이 되죠. 자, 그런 완전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지, 내가 걸어가는지, 내가 가는지, 가만히 있는지, 도는지, 자는지 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즉, 그런 완전 어두운 세계, 암흑 같은 곳에서는 뭐다? 나의 존재, 내가 변하는 건지, 시간이 흐르는 건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 멀리 밝은 어떤 빛이 보인다든지 저 멀리 빛을 내는 우주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주선이 나의 운동 방향, 즉 내가 볼 때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걔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대상이 존재해야지만 나의 움직임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직감을 하게 돼요. 나 혼자 존재하고 아무것도 빛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시간조차 이런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는 뭐다? 시간조차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겠다. 시간조차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없겠다.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천재적인 발상이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는 뭐 어떤 기준으로 변화를 서술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물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물리학 서적을 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거는 우리 배우는 내용하고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옛날 과학자들이 빛은 전자기 파면서 전기와 자기로 인해 퍼져나간다. 그리고 이제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맥스웰 방정식이란 것을 작성해내면서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두고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나가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빛의 속도는 일정한가?
어, 빛의 속도를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써서 어떤 식을 풀어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그거 보면서 그럼 빛의 속도는 일정한가 의문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생각할 때 그럼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뭐다?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은 뭐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럼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빛이라는 존재는 뭐다? 항상 일정하게 상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일정한가 해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걸 생각합니다. 즉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per sec예요.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100m per sec로 가는 사람이 빛을 보나 10만 킬로미터 per sec로 가는 사람이 빛을 보나 빛의 속도는 항상 30만 킬로미터 per sec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속도인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인슈타인의 이런 이제 빛의 속도가 일정해서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실험이 발견이 돼요. 아인슈타인이 그 실험을 보고 이제 삘 받아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실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실험이 뭐냐면 마일컬슨이라는 과학자와 몰리라는 과학자가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일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이 소리가 들린다는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성대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하게 만들고 이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의 고막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소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파동이라 부르거든요. 파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파동이라는 것은 이 성대의 떨림이 공기의 떨림이 만들고 공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라 부르거든요. 이 매질의 진동을 만들고 이 매질의 진동이 뭐다? 이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 빛 또한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빛도 파동이었어요. 그럼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빛도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매질이 필요하겠죠. 왜? 알다시피 파동은 매질이 이 파동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과거의 과학자들은 빛을 전달해 주는 이 매질을 보고 가상의 매질이라고 해서 에테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가상이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이겠죠. 에테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에테르 뜻은 뭐냐면 깨끗한 대기라는 뜻이에요. 아주 맑고 깨끗한 대기라는 뜻인데 이 깨끗한 대기라는 뜻을 가진 에테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이 뭐다? 빛을 전달해주는 빛을 이동하게 해주는 매질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정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테르는 아직 그 당시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일커스 몰리예요. 이 마일커스 물리학자 몰리란 과학자가 과연 그럼 에테르가 있다고 한다면 발견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견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하는데 이 실험을 계획하는 출발점이 되게 신기합니다. 뭐냐면 이 실제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마일커스 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물리학 학회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다고 해요. 근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 재미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현재 자전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전을 하고 있으면 이 지구 속에 있는 뭐다? 공기도 같이 자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비행기 아닌 것 같지만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가 지구 자전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공기 방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연료도 덜 들고 빨리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이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뭐다? 공기의 움직임의 반대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연료도 더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에 차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당시에 에테르란 물질은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이 에테르란 물질은 우주 공간을 메우고 있고 에테르의 바람이라는 것으로 에테르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에서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뭐다?
지구가 뱅글뱅글 공전하고 있죠. 그럼 이 공전할 때 보니까 에테르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가 공전할 때가 있고 에테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에테르의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생각합니다. 빛이 에테르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력이 좀 더 빠를 수가 있고 또는 빛이 에테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력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매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매질을 타고 가는 빛조차도 매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클스 몰디가 이렇게 이제 에테르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그 비행기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실제로 에테르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만들고 실험에 들어갔다고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지금 보는 사진이에요. 이 실험을 보면은 마이클슨 간섭계라고 부르는데 이 간섭계는 광원,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이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있는 반투과성 거울을 지납니다. 반투과성 거울은 빛의 일부분은 위로 가게 만들고 일부분은 앞으로, 즉 수직하게 빛이 갈라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빛이 서로 쫙쫙 갈라지게 한 다음에 서로 다른 경로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반투과성 거울인데, 그럼 이렇게 투과해서 만약에 가다가 위로 가는 빛은 위에 있는 거울을 반사해서 아래로 검출기에 도달하고 오른쪽으로 직진한 빛은 직진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검출기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에테르의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빛도 있을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빛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루기 위해서 이 간섭계를 회전판을 보면 알겠지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봅니다. 따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검출기의 빛이 항상 동일하게 똑같이 도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기에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있고 여기에 거울이 하나 있고 여기에 거울이 하나 있고 여기 반투과성 거울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빛을 여기는 이제 검출기가 있습니다. 빛을 여기서 쫙쫙쫙 밝혀가지고 쭉 가면 일부분의 빛은 여기로 진행할 테고 일부분의 빛은 여기로 진행하겠죠. 이렇게 반사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반사대가 들어올 텐데 이때 이 검출기에 들어오는 빛이 전부 다 동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시에 도달했을 때는 에테르의 방향과 똑같았나라는 의문을 품고 모든 방향을 다 돌려가면서 싹 다 측정했다고 해요. 그래도 항상 동시에 도달하네. 자, 처음에 마이클스 몰디가 알고 싶었던 것은 에테르가 있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에테르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으로는 에테르를 발견할 수 없었죠.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처음에는 실패한 실험이구나. 왜냐면은 처음에 실험 시행 목적이 에테르를 발견하는 것인데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실험이겠죠. 왜? 에테르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실험을 또 다르게 해석한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여기 천재는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다르게 생각해요. 대단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테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에테르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의 해석인데 에테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에테르는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에테르가 없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거 아니냐. 두 번째 뭐냐면 빛이 어떠한 경로를 가더라도 똑같이 도달했다는 것은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주장하고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힘을 실어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1905년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누가? 아인슈타인이.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텐데 이 배워나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번 이제 개념,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사람이 지구에 살아가는데 지구의 어느 곳에 있든 사람 고유한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도 이제 GPS 같은 걸로 보면 좌표가 찍히거든요. 고유한 좌표, 내비게이션 다 그 좌표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우리가 위치하는 모든 곳마다
고유한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앉아있는 이곳도 좌표가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도 좌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좌표계 중에서도 뭐라 부냐면 속력이 일정하거나 또는 속력이 0인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는 좌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속력이 일정하거나 속력이 0이면 우리 알다시피 무슨 법칙을 만족할까요?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죠. 이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관성 좌표계라 불러요. 즉 등속도 운동하거나 속력이 0인 운동을 하는 좌표계를 보고 관성 좌표계라 불러요. 이걸 또 다른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관성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성계라고 보는 순간 관성 좌표계를 말하는구나. 등속도 운동이거나 속력이 0인 걸 말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무슨 가정은 첫 번째,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고 정지한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운동은 똑같은 물리법칙으로 그 운동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뉴턴의 운동법칙, 똑같은 속도, 똑같은 운동속, 가속도라는 것으로 그 물체의 운동을 서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즉 누가 보나 빛의 속도는 항상 30만 km/s 10만 km/s로 달려가는 사람이 봐도 빛의 속도는 30만 km/s 100m/s로 가는 사람이 봐도 30만 km/s 정지한 사람이 빛을 봐도 30만 km/s 얘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빛은 누가 봐도 항상 30만 km/s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그렇죠.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빛이라는 기준으로 변화를 서술합니다. 이 빛이라는 기준으로 변화를 서술했더니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네. 그래서 이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이 변화의 기준들이 뭐다? 시간이었다면 아인슈타인이 시행한 특수상대성 이론부터는 뭐다? 이 변화의 기준이 빛의 속력, 빛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이 된다고 빛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뭐다?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그 세 가지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열심히 이제 또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입니다.